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면서도 위대한 순간들과 만나보는 TV자서전 명의 2.0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고관절을 치료하는 권순영입니다. 네, 박사님, 혹시 80년대 초반에 미국 대통령 고 레이건 대통령과 부인 낸시 여사가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당시 심장병 치료를 위해서 2명의 어린이를 데리고 미국에 갔던 일이 있다고 해요. 그 일 기억하시나요? 네,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1983년쯤 제가 이제 의과대학 6학년이죠. 지금은 본과 4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당시 이제 심장 질환 때문에 입술이 아주 파리했던 어린이 2명이 비행기에 오르던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었었고요. 미국에서 수술을 받아 잘 회복됐다는 후일담을 들으면서 당시 의학도로서 우리나라 의료 수준도 빨리 성장해서 어린이들을 잘 치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났죠. 이제 우리나라 의학 수준은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다른 나라에 의료 봉사를 하러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의 의료진 분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기도 하잖아요. 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빠르게 발전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더 발전해 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심장병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저희가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바로 어린이들의 심장 건강을 지키고 계신 분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해외 봉사를 통해서 다른 나라 어린이들의 심장 건강까지 챙기고 계신 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영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강릉 아산병원에서 어린이 심장병을 담당하고 있는 소아과 전문의 김영희입니다. 네, 소아 심장 질환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질병인가요? 소아 심장병이라는 것은 어른의 심장병하고는 달리 심장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발생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선천성 기형의 일종으로 선천성 심장병이라고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30여 년 넘게 재직하시면서 소아 심장 질환 치료하시다가 이제 강릉으로 정년 이후에 이제 오셔서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소아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팀을 잘 구성하셨다고요. 예, 제가 울산의대 서울 아산병원에서 32년 네. 근무하고 2021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난 뒤에 강릉 아산병원에 가게 된 거는 그 전부터 아산병원에 있을 때부터 네. 그 강릉 아산병원의 심장 환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진료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강릉 아산병원에서 오기 전에 미리 거기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원장님께서 강릉 아산병원에서도 소아 심장을 수술할 수 있는 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에게 연락이 와서 흔쾌히 승낙하고 강릉 아산병원을 가게 된 지 지금 3년째입니다. 교수님께서 진료하시는 아이들 대부분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픈 아이들이잖아요. 네, 교수님께서도 어릴 적에 좀 몸이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때 일이 의료인이 되는데 영향을 좀 미쳤나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잔병 치레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와서 생각해 보면 급성구두염이라고 아주 호흡곤란이 심한 병에 자주 걸리곤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을 앓았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약물 복용하고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질병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고 특히 사촌 형님이 의과대학에 진학하면서 의사로서 저를 돌봐줬기 때문에 저도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그 당시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안에서 이 부모님께서 맨 처음에 의과대학 진학을 반대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부모님께서 뭐 특별하게 다른 뜻이 있으셨던 건가요? 글쎄요, 그 당시에는 뭐 1970년도니까 네. 70년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정들이 다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고 제가 5남매 장남인데 부모님들은 의과대학을 가게 되면은 6년이라는 과정이 있고 또 수련 과정도 겹쳐야 되고 그러니까 늦게 사회에 진출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공대에 가서 빨리 취직을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뜻에 따라 제가 공과대학에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는 그냥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하게 되었고 다시 공부했을 때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부모님께서 네가 원하는 의과대학에 가면은 도와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부모님 뜻을 따른 공대에는 진학을 못 하셨고 두 번째 교수님 뜻대로 밀고 나가신 의대에는 결국 이제 진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 운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소아과 전공은 어떻게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실습을 돌 때도 그렇게 뭐 꼭 어떤 과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은 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인턴십인 그 수련이 과정을 끌 때 제가 여러 과를 돌면서 외과 파트너는 제가 힘들어서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내과 파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과정에 수련하고 있는 과정에서 소아과 환자들은 치료를 잘 받으면 회복이 빠르고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고 소아과 환자들을 돌보면은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맑고 순수한 아이들을 치료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만은 치료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 치료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히 또 더한다면은 그 아이들 어떠한 건강이나 아니면 목숨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또 부모님들을 또 설득하는 과정이 힘들고 그러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시면서 그런 애로점 같은 건 많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문의가 되고 나서 네. 볼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전공의 과정에서도 부모님 케어하는 거하고 아기들 많이 보채고 이럴 때 정말로 힘들고 그런 적은 많았습니다. 근데 특히 전공의 과정에서 기억이 남는 거는 제가 전공 1년 차일 때 그 당시에 응급실 당직을 쓰게 됐는데 응급실 당직을 쓸 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그 바이러스성 내막염이 유명했습니다. 그 유행을 하고 있을 때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로 오게 됐고 그런 환자들이 한 하룻밤에 한 2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그 진단하기 위해서는 척수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척수 검사를 하게
때 아기들이 많이 보채죠. 그렇죠. 척추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명을 다 척추 검사를 하고 나니까 제가 지쳐서 녹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치료하고 계신 그 질환이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일 때부터 그 병이 생기는 건가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천성 심장병은 임신 3주부터 심장 발생이 시작하는데 그 심장 발생으로부터 8주가 되면은 심장이 완전히 다 완성이 됩니다. 네.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의 원인을 어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병을 갖고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칭하게 되고 그래서 어른들 심장병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 요즘은 그 진단의학 기술의 참 획기적인 발달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런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든가 기형이 있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예, 요즘에는 그 산부인과하고 소아과하고 협진을 해서 네. 태아 상태에서도 태아 심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의 심장병을 많은 부분에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를 보고 아주 심각한 병이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미리 출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즉시 진단을 하고 필요한 치료를 하고 또 필요한 수술을 함으로 그 사망률을 줄이고 수술 그 성적을 좋게 만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초음파는 대개 임신 16주에서 18주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보였다가 한 26주 이상이 되면은 심장 초음파를 하기가 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진단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진단받고 나면은 일단은 출산 계획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태아 상태에서도 진단이 가능하면 지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까?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대개는 이제 아주 심각한 아주 좁은 배동맥 판막이나 대동맥 판막이 좁을 때는 그 심실이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막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판막을 태아 치료를 통해서 열어주면은 심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태어났어도 양심실로 다 이용해서 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기 건강에는 더 좋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산모의 몸에도 또 아이의 몸에도 다 영향을 미칠 텐데 교수님께서 직접 그 태아 상태로 치료했던 경험도 있으세요? 예, 그거 있는데 그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 병입니다. 유럽에서는 그런 치료가 대중화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산부인과 교수님이 태아 초음파를 하시고
아주 심한 대동맥 판막 협착이 있어서 좌심실이 거의 형성이 되지 않을 그럴 위기에 처해 있는 태아를 발견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걸 태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무는 고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하고 협진으로 그 판막을 풍선 도자를 이용해서 확장시켜서 그 심실을 키워서 나중에 태어났을 때 보니까 양심실이 잘 자라 있었고 판막 치료도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아기가 건강과 산모가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드라마틱한 그러한 그 수술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 자궁 내에 있는 태아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치료를 시행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이 태어나기 전, 그다음에 태어난 직후라든가 아니면 이제 청소년기까지 이제 모든 그러한 그 이 아이들에 대한 심장 질환을 치료하고 계신데, 아주 심각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이 아이들한테도 역시 그 성인들한테 하는 심장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예, 소아도 어른 심장 마찬가지로 선천성 심장병 외에 네. 심근염이나 또는 확장성 심근증 그런 병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도 수술하고 난 뒤에 심실 기능이 안 좋거나 또는 아주 복잡한 심장병인 좌심형성 부전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그 병 자체에 의해서 심실 기능이 떨어지고 할 때는 심장 이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심장 이식 수술 자체는 흉부외과에서 집도를 하지만 그 이후 관리는 교수님께서 하게 되시잖아요. 그 심장 이식을 한 뒤에 가장 큰 걸림돌이 거부 반응이라고 들었는데, 이식하고 나서 어린 아기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심장 이식을 하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거부 반응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그냥 평생 복용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면역 억제제로 인한 부작용과 또 면역을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암 발생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 여부로 보면은 거부 반응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거부 반응이나 다른 합병증이나 이런 것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도 필요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30여 년 이상의 오랜 이제 기간을 참 소아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특히 그 심장 이식 환자들에 대한 그러한 그 경험을 살려서 소아 심장 이식 환자의 장기 예후에 영향을 주는 문제점이라는 아주 그 훌륭한 논문을 그 쓰셨다 그러시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우리가 연구해서 쓴 논문은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문헌 고찰과 임상 데이터를 갖고 쓴 일종의 종설에 해당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심장 환자들, 이식 환자들을 돌볼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나중에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혈관의 병변이 오는 만성 거부 반응에 대한 예방이나 또는 기 생겼을 때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종설로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어느 정도 다 집대성한 그런 논문입니다. 네. 아마도 이게 이 현재 심장 이식 수술 받는 그러한 많은 환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프로토콜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겠네요. 네. 아마 그렇게 됩니다. 네. 심장 이식 환자들의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프로토콜은 아직 없습니다. 각 병원마다 다르고 정형화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은 없지만은 그 나름대로 그 병원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그 심장병 환자들이 모임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교수님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서울 아산병원에 있을 때 선천성 심장센터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전부터 있던 단심회라는 뭐 단체가 있는데 단심회요? 예.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심실이 하나 있는 아기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수술은 결국은 순환을 두 개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본 심실은 전신 순환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고 폐 순환을 위해서는 그냥 심실이 없이 그냥 흘러가게 만든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병발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관찰이 필요하고 약물 복용도 필요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들 간에도 서로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그런 모임을 그 아산병원에서 만들어서 그 환자들이 모일 수 있게 이렇게 장소도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한 30여 년 그 전에는 참 심장 수술 받기 위해서 외국까지 이렇게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일단 심장에 대한 어떠한 질환의 수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반적인 치료에 대한 수준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1980년대 초반에는 거의 심장 수술, 선천성 심장병 수술하는 병원들이 몇 개 없고 대개는 대학병원에서 했고요. 수술도 아주 복잡한 심장병은 할 수가 없고 단순한 심장병에 대해서만 수술이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에 새세대 심장재단이라는 재단이 민간단체로서 만들어서 그때 많은 부흥을 일으켰고 그래서 가정생편이 어려워서 수술을 못 받는 어린애들을 위해서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1989년도에 이 재단이 결국 한국심장재단으로 발전했고 그렇게 하면서 수술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때 맞춰서 젊은 의사들이 갔다 오고 난 뒤부터는 우리나라의 그 심장 수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뒤로 지금은 세계 유수 병원에 있는 심장 수술 결과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나아진 경우가 많고 외국에서도 나가서 발표를 하는데 많은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환자들이 우리나라의 의술로 치료를 받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해외 봉사활동으로 외국에 있는 심장병 환자들을 좀 돌봐주시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계통의 심장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수술도 못 받고 진행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봉사활동을 갔을 때 그런 환자들을 보면은 좀 애처롭죠. 애처롭게 느꼈는데 그 아산재단에 그 외국인 환자들의 수술을 도와주는 그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를 이용해서 한 1년에 한 3명 내지 5명 정도를 데리고 와서 수술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인즉슨 교수님께서 의료봉사를 나가셔서 거기서 선천성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단이 내렸던 그러한 환자들을 국내로 모시고 와서 데리고 와서 어떤 그 외과 흉부외과를 통해서 수술 집도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과에서 수술하고 대개는 아주 많게 돼서 다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수술하지 않고 하는 요즘에 나와 있는 중재적 시술을 통해서 고친 경우도 몇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동남아 쪽으로 많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랑은 또 시스템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캄보디아 쪽에 있는 헤브론 병원 그쪽에서 봉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헤브론 병원은 그 처음에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세운 병원으로
기독교 자선단체 병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환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제 은사 중에 은퇴하시는 선생님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병원에 어린이 심장병을 수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초음파 기계도 마련했고 그다음에 심도자술, 심혈관 촬영실까지 다 같이 갖추었고 수술 기구, 그다음에 심폐기까지 다 마련해서 그곳에서 수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병원이 1년에 돌아가면서 한 3번 내지 5번 정도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환자들을 그곳에서 수술해주고 그곳에 있는 흉부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 마취과 의사, 그다음에 심폐기사, 간호사 다 모셔다가 한국에서 다 트레이닝 시켜서 거기서 보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줬죠.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있기 전까지는 거의 한 100케이스 정도를 수술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수술 팀을 꾸려서 나갈 수가 없게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수술 못 받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상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해보는 병원에 그 아산병원에 흉부외과 의사하고 같이 갔습니다. 우리가 가서 해줄 수 있는지 한번 가서 관찰을 했는데 그곳에 있는 수술 그 당시에 만들어줬던 그 팀들이 다 해체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는 병원에서 데리고 와서 수술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해외 봉사 활동 다니시면서 환자들 많이 만나셨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아이들 있으세요? 2019년도에 그때 서울 아산병원 팀에서 네팔로 그 의료 봉사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도 심장 환자를 데리고 올 모양으로 그 초음파 기계하고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도착하고 거의 밤중이었는데 한 애가 급하게 왔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는 당시에 봤을 때 아주 청색 정도 심하고 그다음에 호흡 곤란도 있고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있는 그 심장병원에서 그 대혈관전이라고 하는 질병을 진단을 받았지만은 자기들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지내라고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봉사활동을 가게 된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그 시골에서 그 카트만두까지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 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니까 아기는 좀 심각했어요. 청색증도 심하고 이 환자를 살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진단을 초음파를 갖고 진단하니까 심실중격 결손이 동반되어 있는 대혈관전이라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생후 6주 된 아기인데 그 아기를 진단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아산병원의 심장외과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데리고 오면 수술해 주겠다고 해서 수속을 빨리 하고 그 환자를 데리고 오려면은 비자도 발급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보호자 승낙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빨리 진행해서 데리고 와서 수술시켜서 아주 지금 보면은 연락이 오는데 아기는 아주 잘 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전 국가적인 그 의료의 어떤 난제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저출산율 때문에 이제 소아과 의사들도 많이 이제 없고 지금 현재 이 강릉 지역 그쪽 지역 사회에 있어서 지금 내려가신 지 한 3년여 되셨는데 그쪽에 있어서 어떤 소아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이러한 심장병을 치료하시고 그다음 진료하시는데 문제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지금 가게 된 게 결국은
그 강릉 지역에서도 네.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는데 원래 소아과 환자들이 시골에는 좀 많지 않죠. 적고 그다음에 진단을 받으면 전부 다 서울로 가서 수술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병들을 이제 해보고 네. 그다음에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거기 파견을 나옵니다. 네. 그래서 파견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파견 나와서 할 수 있는 병이 별로 없어요. 심장병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제가 그쪽에 가게 된 거고 거기서 수술할 수 있게 어떻게 팀을 구성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 강릉 아산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대부분 서울로 가 있었고요. 환자가 오면은 여기서 수술시키려고 하면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흉부외과 선생님 한 분을 우리가 섭외를 해서 우리가 수술이 환자가 있으면은 내려와서 수술해 주겠다고 그런 다짐을 받고 작년에는 한 10명 정도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 팀을 꾸리고 팀을 만들어서 강릉에서도 이렇게 서울 가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천적으로 발병하는 소아심장병. 생존화 1000명당 8명에서 10명 정도 선천성 심장병이 발생한다. 선천성 소아심장병 치료 분야에 손꼽히는 권위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영희 교수. 32년간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소아심장 환자들을 치료한 김 교수는 정년 퇴임 후 지역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3년 전 강릉으로 왔다. 대부분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그 심장 환자를 진단하게 되면은 다 모든 보호자들이 다 서울로 가려고 그래요.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할 팀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은퇴를 하고 여기에 있는 강릉 아산병원을 어린이 심장병을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한번 세팅을 해보자고 해서 여기 오게 됐고요. 김영희 교수의 외래 진료가 있는 날, 안녕. 진짜로 한번 해보자. 김영희 교수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동해에서 강릉까지 방문한 화나와 보호자. 서울 대형 병원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인연이다. 배동맥 붙인 자리도 아주 괜찮고. 교수님께 계속 진료를 받다가 교수님께서 강릉으로 내려오셔서 저희도 같이 이제 강릉에서 진료 받기로 하고 내려온 케이스예요. 수술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 1방안, 2방안, 3방안 뭐 이런 거는 좀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뭐 확률은 높다. 많은 이제 방법 같은 거를 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인터넷이 아닌 교수님 말씀으로 더 듣고 하니까 좀 더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 약 먹고 애기 너무 많이 들고 그러지 않아요. 치료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화나의 보호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김영희 교수. 너무나도 고마우신 김영희 선생님께 수술 전 검사를 대견하게도 잘 해내며 보호자들은 감사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달하기도 한다. 엄마 나 잘 참았지. 대개는 보호자들이 죄책감을 느껴요. 아기들이 심장병이 있고 하면 자기 잘못으로 심장병이 생긴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이야기해주고 그다음에 수술해도 안 좋아지는 애들 그 단심실로 가야 될 애들은 참 보호자들이 그 낙담하기 쉽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낙담하지 않게 그 환자들을 우리가 잘 치료하고 하면 충분히 어른까지 갈 수 있고 어른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나온 치료법이 많기 때문에 또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치료법이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어시스트를 많이 합니다. 이른 아침 김영희 교수가 혈관 조영실을 찾았다. 동맥관 개존증으로 진단된 31개월 환아에 동맥관 폐쇄 시술을 하기 위해서다. 그 동맥관 개존증은 작더라도 막아줘야 될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거의 다 수술로 막았죠. 다시 말해서 옆을 째고 그래서 들어가서 묶어서 막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비술적으로 혈관을 통해서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시술을 한 거고. 혈관을 통해 특수하게 고안된 기구를 삽입해서 치료하는 동맥관 폐쇄술. 1시간가량 걸린 시술이 끝나고 김영희 교수는 곧바로 시술 결과를 확인한다. 잘 됐고 그 시술을 통하여 이제 수술하지 않고 애는 완치된 상태입니다. 김영희 교수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 소아심장병 환자의 치료 사례를 보며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시간이다. 아주 복잡한 심장병은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수술을 결정하지 그냥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서 하다가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겠죠. 수많은 소아심장 환자를 치료하며 쌓은 풍부한 임상 경험은 그가 후배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자산이다. 그래서 대개는 그 복잡한 심장병 이런 거에 때 제일 중요한 게 단심실 쪽으로 가야 될지 양심 의정으로 가야 될지 그걸 결정하는 기준이 그 보드라인에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뭘 검사해야 되고 뭘 중증을 봐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서 디스커션을 합니다. 30년이 넘는 긴 시간, 오로지 소아심장병 치료만을 위해 달려온 김영희 교수. 해외 의료 봉사를 다니며 국내외 수많은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을 치료해온 그는 또 다른 비전을 꿈꾸고 있다. 동남아에는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수술이 많이 필요한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데리고 와서 수술하든지 아니면 그쪽 있는 병원을 정해서 그쪽 병원을 키워서 우리가 가서 수술해주고 같이 하는 그런 팀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치료하시는 환자들한테 편지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좀 가지고 와서 함께 보면 어떨까 부탁을 드려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건데요. 이게 하트가 많이 있어요. 김영희 교수님께 이렇게 드리는 편지인데 좀 몇 구절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사랑 어린이 부모입니다. 17년도 11월 13일 출산 후 그날 저녁 교수님을 처음 뵙고 니큐에서 아이 병명과 아이 상태를 얘기해 주실 때 교수님 앞에서 펑펑 울었는데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신 거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교수님은 무뚝뚝하신 것 같지만 참 따뜻한 분이세요. 사랑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교수님의 따뜻한 눈으로 사랑이 심장이 잘 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이가 베풀 줄 알며 따뜻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잘 키우겠습니다. 김영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2년 전에 보내주셨네요. 2021년 2월 20일 김사랑 부모가 좀 감동적이에요, 교수님. 편지가 부모님께서 직접 이제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인가요? 예, 그 환자는 뭐 기억에 생소한데 걔는 단심실 환자였어요. 단심실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 과정이 많고 네 차례나 수술 받았던 애기였고 그 애기가 결국은 처음에 그 보호자를 만났을 때 상당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수술 받고 그리고 잘 관찰하면은 애기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안심시키고 그러고 나서 지금 수술 받고 제가 2021년도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아산병원에서 마지막 그 은퇴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환자인데 그
그때 받은 편지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이는 지금 건강해졌나요? 지금도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 문구 하나하나마다 네. 감동이 절절한 그런 편지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셨고 지금 정년 이후에도 세계 소아심장 네트워크 재단 이사로 역임하시면서 아주 국내외적으로 바쁜 그런 이 일상을 보내시고 계신데 혹시 앞으로 이 심장과 연관돼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루고 싶으신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는 그 지방병원에 네. 지금 가 있지만은 아주 소아 심장 자체가 아주 열악합니다. 지방에는. 그리고 대개는 거기서 뭘 하려고 해도 흉부외과 선생님이 수술을 하고 싶어도 대부분 다 서울로 가게 되고, 그럼 서울에는 그 5개 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5개 병원에서 환자들이 너무 많고 거기는 또 그것 때문에 지치고 지방은 하고 싶어도 수술 환자가 없고 이런 불합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지방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방에서 환자들 수술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서울에서도 있고 간단한 병들은 다 지방에서 할 수 있거든요, 수술을. 그런 환자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의식 전환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병원이 지방병원이 그 정도로 크려면은 아무래도 그 하는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의사들이 많이 이렇게 협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번엔 명의의 명강연 들어볼 텐데요. 오늘 김영희 교수님께서 준비한 주제 강연은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교수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것은 심장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 일종의 선천성 기형입니다. 그림과 같이 하나의 그 심장관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모양 형태 변화를 가져오면서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잘못 발생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선천성 심장병의 발생 빈도는 대개 생존에서 출생하는 애의 한 1000명당 약 1% 정도가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 중에 한 명이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태어날 아기가 한 2 내지 3% 정도로 증가하게 되고, 부모 또는 형제 중 3명 이상이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태어날 아기가 50%로 증가하게 됩니다. 심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을 하게 되는데 2가지 순환이 있습니다. 하나는 폐순환, 산소를 얻는 과정이죠. 그래서 폐호흡이라고 부르고, 체순환은 산소를 소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직호흡이라고 말을 씁니다.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생겼을 때 이 혈순환, 순환 자체에 혈력학이 이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질병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신부전이 증상은 어른들하고는 좀 달라서 어른들은 대개는 호흡곤란이 먼저 오죠. 그래서 대개는 좌심실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숨이 차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만은 아기에서는 그런 증상보다는 대개 성장 발육이 지연되고 아기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항상 처져 있고 잘 먹지 못하고 식은땀을 많이 흘리는 이런 증상이 있고, 빠른 호흡, 버겁고 빠른 호흡이 나타나고 맥박도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큰 애들은 운동할 때 숨이 차죠. 그런 증상들이 신부전 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의 수술 치료는 크게 개심술과 비개심술로 나눕니다.
개심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심장을 멈추고 그 대신에 전신으로 수술할 동안에 돌려줄 수 있는 심폐기를 돌려서 수술하는 방법을 말하고, 비개심술이라는 것은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는데 주로 혈관 수술이 많겠죠. 그다음에 완전 교정술과 고식적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고식적 수술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완전 교정술을 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먼저 수술을 하고 나중에 시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장병 수술은 대개는 양심실 교정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양심실이라는 건 결국은 한쪽 심실은 폐순환을 이용하는 데 쓰고 한쪽 심실은 전신순환을 이용하는 데 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제 한쪽 심실이 생성이 되지 않고 또는 기능적으로도 한쪽 심실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단심실 교정이라고 해서 폰탄 수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심실이 또는 심실 하나를 다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할 때, 그럴 때 우리가 1과 2분의 1 교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교정을 하게 되는 것은 상대 정맥은 그냥 폐로 바로 가게 해주고 하대 정맥은 심실에서 가게 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즘은 그 선천성 심장병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중재 시술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술은 대개 이제 옛날에 많이 했던 수술이고 지금도 하지만은, 옛날에 그 대혈관절이라는 병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심장 중격을 넓혀줌으로 인해서 혈류가 서로 잘 교환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이 해왔던 게 판막이 좁을 때, 혈관이 좁을 때 그걸 풍선으로 넓혀주는 시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혈관이 좁은 거를 넓혔을 때 다시 리코일링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때는 스텐트를 넣어주는 시술이 있겠고요. 요즘 와서 많이 하는 게 심방중격 폐쇄술. 옛날에는 다 수술로 막았지만은 최근에는 특수하게 고안된 기구를 이용해서 심도자술을 이용해서 심방중격을 막아주는, 수술하지 않고 막는 방법이 되어 있고, 동맥간 폐쇄술도 이게 해당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공 판막을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소아에서는 폐동맥 판막이죠. 폐동맥 판막을 수술하지 않고 넣어주는 그런 시술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연결되는 관이 보이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특수하게 고안된 기구를 넣고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정확한 위치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저를 분리시키면은 이렇게 디바이스가 그 동맥관을 막고 있는 이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강연 덕분에 선천성 심장병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까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 고맙습니다. 교수님, 저희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내 어머니,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명의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명의는 어떤 사람인가요? 물론 그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의사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환자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좋겠고, 그리고 환자와 소통하는 문제에도 별문 없는 그런 의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더욱더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신청곡도 받고 있거든요. 교수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제가 아주 힘들고 지칠 때마다 듣는 음악이 있는데, 그 베토벤의 그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라는 곡을 좋아합니다. 네, 그 어린 아이들의 심장이 건강하게 뛰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아마도 평생 김영휘 교수님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가슴 벅찬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교수님 더욱 건강하셔서 아픈 환아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뱃속 아기에게 선천성 심장병 진단이 내려졌을 때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치료가 가능하고 또 우리 곁에는 완치를 위해서 애쓰는 교수님 같은 명의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TV자서전 명의 2.0 희귀 난치성 질환이 완치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명의를 모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